한유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진 지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응, 말대꾸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을 원칙. 여기서 원칙 운운하는 게 말이 돼. VIP 고객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기나 해.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유진 씨, 오늘부터 당신 창구 업무 정지야. 당장 자리 정리하고 뒤로 들어가.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정우 회장이라고 부르죠. 국내 상위권 물류 유통그룹의 창업주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6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절반쯤은 제가 움직이는 물류로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이 풍경이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아들 박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6살, 계열사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스스로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만큼은 인정했습니다. 현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현수는 제 앞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들은 제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앉아서 해.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집안의 딸을 만났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따님이냐? 현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라고 합니다. 한유진이요. 한씨 가문이면 괜찮은데 어디 한씨냐? 그게 유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육원, 그러니까 고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농협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만나보시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박현수, 너는 누구냐? 이 그룹의 후계자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사람을 만나는 건데 왜 체면이?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뭔지 알기나 하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정리해라. 이건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은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 농협 직원, 가문도 배경도 없는,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른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7이었습니다. 작은 운송회사를 막 시작한 때였죠. 돈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수경, 24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죠. 가족도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찍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자주 들렀습니다. 밥값이 싸기도 했지만 그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일요일마다 만났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저렴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작은 건재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운송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던 중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여자를 만난다고 들었다. 예, 아버지. 그 여자 집안이 어떻게 되냐?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당장 끊어라. 아버지, 그런데 박정우, 너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집안의 딸을 만나야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사업을 키우려면 좋은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혼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저는 수경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정우 씨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명했고 조신했습니다. 현수를 낳았고 사업도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경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가난했겠지만 더 따뜻했을까? 웃음이 더 많았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회장실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현수가 만났다는 그 여자, 한유진. 보육원에서 자랐고 농협에서 일한다는 그 여자. 어쩌면 그녀도 수경처럼 따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경이 필요하고 연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제 선택이 옳았던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면 현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느새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수경을 떠나보낸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후회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면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현수에게 내린 명령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체면과 가문,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제 지난 선택들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회장실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는 저를 유리창이 비춰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현수가 말한 그 여자 한유진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그녀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유진이 근무하는 금융센터 위치를 알아봐. 예, 회장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농협금융센터입니다. 좋아. 내일 그곳으로 간다. 운전기사와 경호팀은 필요 없어. 혼자 갈 거야.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아서 낡은 점퍼와 바랜 면바지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습니다. 갈색 털모자도 찾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박정우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남자일 뿐이었죠. 차고에서 가장 오래된 승용차 키를 가져왔습니다. 15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한때 임원들이 쓰던 차였는데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농협금융센터 앞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한산했습니다. 창구는 3개였습니다. 대기 손님은 4-5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슬쩍 창구 쪽을 살폈습니다. 3명의 직원이 보였습니다. 왼쪽 창구에 젊은 남자 직원, 가운데 중년 여직원, 그리고 오른쪽 창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오른쪽 창구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손짓을 섞어가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몸이 경직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멈춰 섰습니다. 왼쪽의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여직원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지점장이었습니다. 조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성철은 쓰러진 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으켜 세워. 남자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저기 지점장님,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밖에 모셔다 드려. 조성철의 말투가 차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유진이 창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목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서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맥박도 약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연락하겠습니다. 조성철이 다가왔습니다. 한유진 씨, 뭐 하는 거야? 응급 상황입니다. 지점장님. 그런 거 알아?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유진은 조성철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뭐?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유진은 더 이상 지점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평택시 농협금융센터입니다.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맥박이 약하고 호흡도 불규칙합니다. 네, 주소는? 조성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중년 여직원이 얼른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은 고맙다고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 5분 전에 쓰러지셨고요. 의식은 없었습니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융센터를 나갔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가 조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조성철이 다가왔습니다. 한유진 씨 사무실로 들어와. 예. 둘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지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 아냐? 조용히 처리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쩌려고요? 말대꾸야, 지금? 말대꾸가 아닙니다. 당연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 이번 인사고과 어떻게 될지 알지?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농협 직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가가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수경도 저런 사람이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겠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확인하러 온 걸까요? 한유진이 현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녀가 돈을 노리거나 허영심이 많거나 위선적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유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이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금융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유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금융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서류를 들고 뭔가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금융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남자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곧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성철 지점장이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응, 조 지점장. 오늘 시간 좀 내기 힘들었어? 빨리 처리하자고. 그러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조성철은 남자를 상담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창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직원이 비어있네. 저기서 빨리 하면 안 돼? 아, 그쪽은 지금 고객 상담 중이라서요. 뭐가 그리 오래 걸려? 나 급한데? 조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중년 여성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성철이 유진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 잠깐 상담 중단하고.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설명 중인데요. 알아? 그런데 저기 VIP 고객님이 급하시대. 잠깐만 자리 비워줘. 하지만 이 고객님께서 먼저 오셨는데요. 조성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유진 씨, 지금 뭐라고 했어? 먼저 오신 고객님 상담을 끝내고. 아니, 지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업무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먼저. 한유진. 조성철이 큰 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응? 말대꾸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을. 원칙? 여기서 원칙 운운하는 게 말이 돼? VIP 고객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기나 해?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와도. 아니에요, 고객님.
유진이 여성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성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인사고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조성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유진 씨, 오늘부터 당신 창구 업무 정지야. 당장 자리 정리하고 뒤로 들어가. 지점장님, 들어가라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 먼저 사과드려야 합니다. 유진은 중년 여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상담을 끝까지 해드리지 못해서요.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성철이라는 남자가 미웠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약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성철은 VIP 고객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됐어, 그런 건. 빨리 처리나 하자고. 네. 1번 창구로 오시죠. 둘은 유진이 앉았던 창구로 갔습니다. 조성철이 직접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유진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온 손님을 우선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로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성철은 여전히 VIP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유진을 대하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조성철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냉혹한 곳이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방금 만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정우,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한유진은 이 이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융센터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옳았습니다. 한유진은 이 가문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원칙을 지키는 용기,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필요했습니다. 아니, 제게 필요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조성철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분노는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조성철처럼 살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경을 잃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같은 실수를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멈춰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수에게 허락하겠습니다. 한유진과의 결혼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인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철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금융센터를 바라봤습니다. 한유진은 지금 저 안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곧 웃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정우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현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을 잃었던 한 남자로서. 저는 차를 몰아 금융센터를 떠났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유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울던 모습, 떨리던 손, 그러면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던 모습,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수경과 헤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수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비겁한 건 알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알아요, 정우 씨. 수경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정우 씨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거예요. 수경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정우 씨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정우 씨가 성공하는 걸 멀리서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세요, 정우 씨.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러나 등은 꼿꼿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수경은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의 한유진이 그때의 수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금융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가 아니라 지점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지점장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유진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조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처리한 건 아닌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뭐? 그럼 누가 한 거야? 지점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신 업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종 확인을 했어야지. 저는 업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조성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성철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진은 조성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해. 고객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네. 은행 직원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말은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실수는 맞으니까 사과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 잘못으로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조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유진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어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창구에서 상담받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까 상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시간 되시면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은 여성을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업무 정지를 당했는데도 지점장에게 또 혼날 게 뻔한데도 그녀는 고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에 통장을 만졌습니다. 박정우, 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배려해준 사람, 원칙을 지키다 모욕당한 사람, 그녀가 제 며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지켜줄 겁니다. 조성철 같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세상으로부터 저는 금융센터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수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유진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 그녀가 당당하게 이 가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백미러로 평택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한유진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면서. 수경도 그랬을 겁니다. 저와 헤어진 뒤에도 자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한유진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 제가 시험하려 했던 여자, 그러나 결국 저를 시험한 여자, 그녀는 이미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유진의 모습, 조성철의 모습, 그리고 수경의 기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가정부가 저녁 준비를 해두고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예전만큼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평택금융센터, 초라한 옷차림, 무시당하던 순간, 그리고 한유진의 친절,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저는 수경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다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쳐다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갔습니다. 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젖었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수경은 자기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수경은 노인을 가까운 처마 밑으로 모셨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고맙네, 아가씨. 수경은 길가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모시고 택시까지 갔습니다. 노인이 택시에 타자 수경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모셔다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수경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산은 노인에게 줬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경아, 괜찮아? 어머, 정우 씨?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부터 있었어? 근데 우산은 왜 줘버린 거야?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너도 비 맞잖아. 괜찮아요. 조금만 맞으면 되는데. 수경은 웃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는데. 사람이 먼저잖아요. 뭐?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사람이 먼저예요. 수경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수경은 달려갔습니다. 너 정말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수경은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런데 결국 저는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겁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언제 운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울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했던 말, 사람이 먼저잖아요. 한유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수경에게는 떠나보낸 것이 미안했습니다. 한유진에게는 시험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경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4살의 수경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 수경아. 나는 겁쟁이였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현수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유진이를 지킬 거야. 저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현수야, 나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있습니다. 유진 씨도 함께 오라고 해라. 저녁 먹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내 여자친구 내가 만나보고 싶다. 정말? 정말이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제대로 인사받고 싶다. 아버지. 그리고 현수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내일 보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올 겁니다. 그녀는 따뜻함을 가져올 겁니다. 차가웠던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지킬 겁니다. 조성철 같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로부터, 무시와 모욕으로부터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비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평택 소재 농협금융센터 관련 자료 조사, 지점장 조성철 인사 기록, 민원 내역, 실적 보고서 모두 확인. 내일 오전까지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조성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한유진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권력을 휘두르며 산 대가를. 저는 냉정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뤄왔습니다. 필요하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유진 같은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 조성철 같은 사람이 벌받는 세상, 제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들,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제가 되찾아야 할 것들. 눈을 감았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유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현수와 유진을 만날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내일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은색 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어제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성철의 인사 기록, 민원 내역, 실적 조작 정황.
운전기사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회장 전용차였습니다. 평택농협금융센터로 갑니다.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금융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예, 회장님. 저는 금융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제 모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저인지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조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성철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조성철은 제 기세에 눌려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아, 네. 박정우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류유통그룹 회장입니다. 순간 조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박정우 회장입니다. 국내 상위 물류유통그룹이. 조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초라한 노인이 저였다는 것을. 저기. 회장님. 어제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통장을 만들러요. 아, 그게?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한유진 씨라고 하더군요. 조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신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인사 기록, 민원 내역, 그리고 최근 업무 처리 로그 기록까지. 조성철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게 있더군요. 이틀 전 VIP 고객 업무 처리 건입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입력을 누락했더군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한유진 씨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성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민원 12건, 대부분 직원 태도 불량 관련입니다. 당신 책임 하에 직원들이죠. 그건 제가 관리를 못한 겁니다. 아니, 안 한 겁니다. 당신은 VIP 고객에게만 신경 쓰고 일반 고객은 무시했습니다. 조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자산 목록입니다. 조성철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2천억 원 정도 되겠군요. 이 2천억. 물론 저 혼자만의 돈은 아닙니다. 그룹 계열사 자금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제 결정 하나로 모두 이동 가능합니다. 조성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제 제가 고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저를 몰라본 게 아닙니다. 한유진 씨를 부당하게 대한 겁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온 손님을 우선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조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한유진 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한유진 씨에게 공개 사과. 둘째, 본부의 사건 경위 보고. 회장님, 제발.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농협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자료들과 함께요. 조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로 향했습니다. 한유진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곧 그녀는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원칙을 지킨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금융센터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사로 갑니다.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금융센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습니다. 조성철은 곧 한유진에게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현수와 유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한 인사를. 차장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경에게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저녁이 저녁 6시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개인실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버지. 현수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제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소개드립니다. 제 여자친구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센터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씨? 예,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아버지, 현수야, 들어봐라. 저는 유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쓰러진 노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라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지점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돈을 노리는지 허영심이 많은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유진도 당황해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회장님, 유진 씨, 당신은 시험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시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원칙을 지키는 용기를,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현수와 결혼해 주십시오. 회장님, 저는 체면 때문에 사랑을 놓쳤습니다. 현수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진 씨, 예. 앞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도 가끔 챙겨주십시오. 예, 아버지.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혼자 갈게. 너희는 천천히 가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현수야. 예,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문은 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40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이 집에 웃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현수와 유진이 찾아올 겁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들이 뛰어다닐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경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경아, 나는 이제 괜찮아? 늦었지만 배웠어? 내가 가르쳐준 것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사진 속 수경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한유진처럼 원칙을 지키는 용기, 박정우 회장처럼 늦었지만 변화하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의 김선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